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또 이제 내일 휴일이고 네. 참 뭐 아유, 아우 근데 어제 이제 하루 네. 잠깐 쉬었잖아요. 네. 현충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쉬고 나오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가짐 자체가 쉴 때는 쉬는 모드로 갔다가 네. 다시 일하는 모드가 되면 월요일부터 다시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인데 또 쉬었던 다음 날이고 되게 지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이럴 네. 바에 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정도. 아, 네. 쉬는 거 좋긴 한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오늘 또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서 저희 뉴스 한번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아무래도 가장 그 뜨거웠던 뉴스는 액트지오. 아, 그쵸. 액트지오의 그 박사가 직접 왜 이곳이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는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제 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보면서도 사실 저도 잘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관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얼만큼 그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걸 해보니까 있을 가능성이 그럼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건데 오늘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브레우 고문이 정확하게 말한 거는 일단은 가이아나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추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한번 뚫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그런 이제 답변이 나오고 난 뒤에 좀 많이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뚫는데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7군데 정도를 7군데 정도를 뚫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번 뚫을 때마다 지금 1,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만약에 한 번 뚫어서 나오게 되면은 1,000억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네. 한 1,140억 배럴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뭐 그 정도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7개를 다 뚫었는데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네. 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에서는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석유 매장 그리고 이제 석유와 가스를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4가지 지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4가지가 이제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트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앞서 지금 시추를 했던 것 중에 홍계라는 곳이 있거든요. 홍계라는 곳에서는 3가지 구성 요소를 어쨌든 갖췄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야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지금 많은 매장량이 발견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성이 한 16%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동해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브레오 박사도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게 뭐냐 하면 20%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도 수십 차례 뚫은 가운데 결국에는 한 군데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7번 중에서 한 번의 한 번의 성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네. 또 이제 매장량조차도 더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일문일답을 넘어갔을 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뭐 예컨대 왜 그 본사의 주소지가 개인 주택으로 되어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아브레우 박사의 자택 주소가 거기가 맞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를 탐사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사팀 자체가 직접
직접 지금 영일만 앞바다에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박사와 이제 그 석유공사의 설명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4명 정도의 지금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지금 뭐 각자의 지역에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자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회사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되게 큰 건물에 들어가 있는 큰 그렇죠. 사무실을 갖춰야지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사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아도 되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뭐 전문성이 있다라는 게 우리는 입증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설명을 했던 거고요. 아브리오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직접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이야기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140배럴 네. 근거가 뭐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가야나 같은 경우 지금 110억 배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되게 편차가 크잖아요. 괴리가 너무 크다. 너무 네.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쨌든 시추를 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140억 배럴이 그러면은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자산 가치로 보면 한 삼성전자 시총이 한 5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2,2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수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뭐 하지만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그 7개를 시출을 해서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 같고요.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우드사이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드사이드가 탐사를 하다가 네네. 경제성 없다고 결론 내리고 간 거 아니냐? 왜 거기를 지금 다시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우드사이드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007년도부터 22년도까지 꽤 오랫동안 15년 정도 지금 같이 했었는데 시추를 3곳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2012년도 때 이제 주작이라고 하는 곳을 했고요. 또 하나는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안 나오나요? 네. 주작이 있었고 방금 고표 네, 네. 네.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제 오른쪽 위쪽에 보면 8과 6-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시추를 했던 곳인데요. 여기가 이번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고요. 2012년도 때 정부와 이제 우드사이드가 함께 이제 주작이라는 것을 했고요. 홍계라는 곳을 이제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했을 때 다 어쨌든 발견이 안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던 거고 2021년도 때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이제 방어라는 곳을 시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곳을 시추를 했던 것 중에 전부 다 이제 우드사이드 쪽에서는 매장량이 없다 혹은 뭐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매를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액트지오 쪽에서는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홍계라는 지역에서 어쨌든 가장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것에 이제 비슷한 지형이 여기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7군데 정도를 결정을 해서 시추를 해보면 아마 나올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20%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혹자들이 지금 20%가 다 4개가 합치면 140%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7개 중에서 한 군데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20%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각각의 그 시추 비용은 한 구멍당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또 토탈 한 7,000억 원 정도의 지금 시추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궁금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늘 가장 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러면 홍계라는 지역을 다시 시추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홍계라는 지역을 다시 시추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홍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조금 다르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지형을 지금 판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추를 한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좀 명확하게 뭐 해명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논란이 가지 않는 게 이곳에 직접 가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이렇게 부분 있었죠. 탐사를 해야죠. 탐사를 네. 탐사를 한 것에 대한 분석 결과다 보니까 직접 가서 탐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탐사를 하진 않는다.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기존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런 이제 분석 자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그런 뭐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보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기자 간담회만으로 이게 지금 엑스지오가 이번에 그 분석을 한 곳이 과연 경제성을 가질지 못 가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없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뭐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탄화수소였습니다. 탄화수소. 그렇죠. 네.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탄화수소가 발견이 되면은 그것은 거의 석유가 맺혀 있다. 아, 그쵸.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근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근거 기준을 다 충족을 하더라도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브레오 박사가 저희가 다 네 가지 기준 중에 세 가지 정도 지금 충족하는 곳들을 발견을 했지만 탄화수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조금 뭐 많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도 나오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봐야지만 탄화수소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개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됐던 프로젝트고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액트지오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되는 거고 그 중에 지금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대왕고래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걸로 어쨌든 결론이 났습니다. 7천억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2,200조 원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나라도 산유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는 한데 조금 그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분석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경험해 왔지만 네. 원래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확률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그 금맥 광산을 찾아다니던 그것도 사실 확률 게임이었었고 네. 결국 그 확률 게임에서 최고의 승자는 이제 곡괭이와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가 차지를 했었는데 네.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의혹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자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뭔가 전 국민이 떠들썩한 분위기가 나오고 나니까 네. 여기에서 또 이제 반대급부로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근데 대국민 사기극의 가능성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보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했을 때의 어떤 그 이득이 무엇이냐. 혹은 그걸 했을 때 뭔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느냐를 따져 놓고 보면은 네. 리스크가 너무 큰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예전 정부 때 이제 뭐 자원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비슷한 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엄연히 다른 이야기고요. 뭐 그리고 그때도 이제 다 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득발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무조건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진행을 해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공사라든지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계속 뭐 명확하게 오늘도 보면은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한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요. 아쉽더라고요. 뭐 석유공사 쪽에서도 그렇고 산업부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거의 같은 이야기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브레오 박사도 이제 처음에 입국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들의 이제 의혹에 대해서 네.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20%의 얘기, 이게 그 성공 가능성보다는 반대로 보면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80%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면서 이제 뭐 국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을 조금 더 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브레우 박사가 했던 이야기들 잘 정리해줬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오 USA라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오 USA는 꽤 큰 바이오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 바이오 USA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물보안법 때문에 결국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 내지는 제약회사들이 내가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누구에게 생산을 의뢰할 것인가 네. 내지는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누구와 함께 개발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아예 배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바이오 USA에서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출전을 안 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CDMO 기업들의 각축전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제일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기업이 어디였냐면 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생산량을 갖고 있는 CDMO 기업하면 누가 뭐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기업은 SK 팜테코였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네. 이게 SK그룹이 201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CDMO 기업이긴 한데 네. 딴 것보다도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선점했던 자리에 네. SK 팜테코가 들어갔습니다. 아. 거기 부스 채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 USA의 전시 공간은 대략 1년 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애초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예약을 했는데 네. 불참을 선언하게 되면서 SK 팜테코가 그 자리를 그럼 우리가 갈게라고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네. ST팜은 그 동아 소시홀딩스의 그 핵산 올리고 핵산 그 CDMO 기업입니다. 네. 여기도 지금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위탁 생산과 관련돼서 중국을 회피해서 지금 한국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지난 3월에 인천 송도 CDMO 공장 그리고 미국 시러큐스 공장 여기가 이제 BMO죠. BMO에서 인수했던 그 공장이죠. 네. 거기에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이제 CDMO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CDMO라고 뭐 통칭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뭐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CRDMO라고 말할 정도로 네. R은 리서치, 네. 리서치하는 거, 그다음에 D는 개발하는 거, M은 생산하는 거. 그래서 네. 개발까지 같이 하는 거는 CDMO라고 부르고 생산만 위탁 생산하는 거면 CMO라고 부르고 뭐 이거 다 분리해서 얘기하긴 해요. 네. 결국 이 CDMO 가운데 CDO와 CMO 즉 개발과 같이 하는 거냐 그냥 위탁 생산만 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생물보안법에서 거론했던 이 중국 기업들의 매출 상당 부분이 CDO 그러니까 개발과 함께 위탁 개발 생산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삼바는 우리 위탁 개발 생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CDMO의 수주 경쟁은 글로벌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면 스위스 론자라든지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이런 곳들을 봐야 되는데 일본 후지필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본 후지필름이 내놓고 있는 그들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일단 후지필름이 미국에만 거의 4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당신들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십시오. 이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어떤 어필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스위스 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넨텍의 미국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지금 미국 현지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미국 현지에서 우리는 생산을 할 수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지금 적극적으로 수주전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와, 이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공장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어디에서 과연 그 기회를 찾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도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항상 갖게 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CDMO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쭉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로 알아가는 상견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컨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꽤 오랜 기간 그 CDMO를 해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전 세계 20여 개의 그 빅파마 가운데 14개 파마와 함께 그 생산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맡기지 않거든요. 초반에 뭐 1,000억대, 2,000억대 약간의 물량을 맡기고 네. 그리고 그 생산한 제품의 품질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품의 품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납기 수준 잘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주를 딴다고 해서 오 대박 지금부터 그럼 엄청난 그 생산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시험 생산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자 우리나라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커다란 매출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된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중국 전기차가 이제 결국엔 국내를 들어오려고 하나 봅니다. 와 이거 팔릴까요? 제 생각에 가격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환경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가 이제 그 자기들의 제품 중에 중형 세단 전기차인 SEAL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SEAL에 대해서 이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보통 통상 이제 인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빠르면 한 2개월에서 늦어도 한 6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오고 이제 국내 출시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중국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배출가스 소음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또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주행거리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품질 안정 테스트까지 다 통과를 해야지만 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첫 발걸음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해외에서는 모델 3와 굉장히 테슬라 모델 3와 비교가 많이 되는 차량입니다. 차체 크기도 비슷하고요. 네. 뭐 이제 성능이라든지 주행거리도 좀 비슷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1회 충전 시 한 570km 지금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랑 조금 주행거리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중국 기준 570km입니까? 아닙니다. 중국 기준으로는 한 700km 중국 걸로 알고 기준은 한 있고요. 700km. 예, 유럽에서 흔히 하는 기준으로 지금 57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유럽 있고 기준이 우리나라랑 조금 그래도 비교할 만한 거죠. 우리나라 오면 거기서 또 빠집니다. 또 빠집니까? 네. 국내 기준과 가장 비슷한 거는 미국의 이제 환경청 네. 기준이 좀 많이 비슷한데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가혹합니다. 네.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죠. 실제로 300km 가는 전기차들을 타서 보면은 네. 한 350에서 400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나라 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요. 지금 이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EV6 같은 국산 전기차들이 조금 직격탄을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업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차량보다 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뭘까요? 그 차 역시 BYD입니다. 네. BYD의 C9이라고 하는 차량인데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갈매기입니다. 아, 갈매기예요? 네, C걸, C걸이라고 뭐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아. 이제 그 차량은 이제 하나 또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소형 해치백 모델입니다. 이제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C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천만 원 밑에서 판매가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좀 네.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차 크기는 모닝보다 조금 커요. 이제 전장이 한 3,780mm 정도 되는데 모닝이 3,59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모닝보단 조금 큰 아주 작은 소형차인데 어쨌든 이 차량도 성인 4명이 탑승이 가능하고 또 이제 한 300km에서 400km 이상 갈 수 있는 전기차고 근데 가격이 가격 얼마입니까? 1,900만 원대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더 준비한 건데 이거는 지금 지난달 중국 전기차 판매 순위대로 쫙 나열된 겁니다. 네. 1등이 시그리고 2등이 모델 Y 그리고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차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저 차량이 나오기 전에 계속 이제 1등을 했던 차량인데 네. 시그리 출시가 되자마자 1등이 뺏겼고 아, 1등이란 얘기군요. 네. 오. 그리고 저게 이제 저 차량이 나오면서 네. 테슬라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중국 내 소비자들이 좀 많이 갈리면서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은 BYD로 가버렸고 네. 이제 조금 첨단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약간의 수입차 프리미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테슬라를 샀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첨단의 이미지는 또다시 뭐 리오터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또 자국 브랜드 또 나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요즘 중국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저 이제 시골 차량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이제 국내 전기차들이 많이 타격을 입지 않겠냐. 최근에 이제 기아가 출시하기로 한 이제 EV3가 지금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네. EV3가 보조금을 다 받으면 3,400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트림이. 네. 그런데 얘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1,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제 국내 경쟁이 될까? 지금 그러면은 인증 절차를 위해서 신청을 한 게 그러니까 하나였죠. 두 품목은 아니고 네, 시굴은 그건 아니고. 시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은 준비 중. 씰은 씰은 시작했고요. 시작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SK온, 한통 SDI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좀 중국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았다면 네.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좀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희 한지원 기자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배달의 민족 요즘에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이거 한 집 배달로 해도 알뜰 배달로 올 수 있다. 어. 이런 논란이 좀 있다고 네네. 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지원 기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배민 그 배달 정책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논란인데요. 네. 이제 다음 달 9일부터 탄력적 배달제를 도입한다고 말해서 이제 논란입니다. 탄력적 배달제. 네, 그 사진을 보면은 네. 배민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올렸던 서비스 안내 공지인데요. 네. 소비자가 배민에게 한 집 배달 서비스를 선택하더라도 기상 악화나 뭐 교통대란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알뜰 배달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 집 배달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한다는 거고 네. 이제 알뜰 배달은 근처 주문과 함께 배달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 논란인 부분은 이제 기상 악화나 교통대란 이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서 고객들이 이제 기만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민이 알뜰 배달 무료 서비스가 쿠팡이츠가 배달비 무료를 이제 실시하면서 배민이 네. 좀 뒤늦게 따라 대응한 이제 정책인데요. 4월부터 이제 무료 서비스를 실시했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번에 이제 배민이 탄력적 배달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배달앱 시장에 무료 배달이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배민이 라이더한테 주는 기본 단가를 기존 3,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낮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계에서는 이제 단가가 낮아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수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나왔었는데 사실 배민 측은 라이더의 단가보다는 좀 주문 수에 비해 라이더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한 거라고 해명을 했고요.
사실 이제 고객들은 이제 기상 악화나 교통 대란 같은 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자칫하면 상황에 따라서 배민이 마음대로 좀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배민 측은 사실 모호한 기준이 아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라이더 수와 주문 수가 모니터링되고 또 주문 시에 어디에 라이더가 있는지 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배달대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유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객관적인 지표라고 좀 데이터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또 일각에서는 배민이 한집 배달 서비스 관리를 이제 포기하면서 결국 이를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사실 한집 배달은 비용을 계속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배민 측에서는 이제 입장이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민이 실시한 유료 멤버십 배민 클럽 같은 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림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 지난달 28일 배민이 배민 클럽을 시작했는데요. 네. 일정 금액의 이제 가입비를 내면 가입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쿠팡 와우 회원이다 보니까 아. 이게 굳이 이런 걸 써야 되나 하긴 했어요. 네. 유중훈 기자는 어떠세요? 저도 쿠팡 와우 회원이긴 한데 네.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한집 배달을 내가 신청을 했는데 네. 한집 배달로 내가 주문을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알뜰 배달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할 때는 이게 한 20분 뒤에 도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바뀌어서 40분, 50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뀐다 만다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어쨌든 시간적 피해를 입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민은 전혀 뭐 보상 체계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 배민 클럽이 어쨌든 지금 뭐 지난주에 시작을 했지만 네.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배민 클럽은 결국에는 쿠팡 우리 같은 와우 멤버에 지금 네. 대응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되면 배민 클럽 하는 사람들은 한집 배달이 가능해지고 아닌 사람들은 한집 배달 신청하더라도 알뜰 배달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전환이 돼버리는 네. 그런 차별화를 둘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우려가 조금 많이 생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앞서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혜택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제휴 혜택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뭐 구독료나 체험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그 서비스만 좀 내고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이제 무료하면서 네. 실적적으로 약간 좀 부담을 많이 입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자체적으로 집계를 했을 때 생각보다 이게 무료 배달을 해보니까 타격이 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과정에서 좀 이런 잡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또 꼼수 아닌 네. 꼼수로 조금 대응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우려도 지금 사실 많이 네. 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한집 배달로 나는 주문을 했는데 왜 나한테 알뜰 배달로 바꿨습니까? 그 사유가 명확치 않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왜 우리는 가능하죠. 모르냐? 네. 네. 왜 내가 바뀐 걸 왜 나는 모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참 IT 기업들의 어려운 점일 수도 있는데 IT 기업들을 취재하다 보면은 결국 그러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그 네. IT 기업의 자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공개해야 되느냐 여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봉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굳이 논란이 되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이 뒷배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네. 항상 이런 논란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쿠팡은 사실 쿠팡 이츠 좀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네. 와우 멤버십으로 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쿠팡으로 벌고 하면 되잖아요. 네. 다른 이제 배달 업체들은 그
다른 데서 돈을 벌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드디어 시작된 거냐? 자, 시작된 것 같습니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안 와닿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저도 안 와닿습니다. 네. 이게 그 내막을 좀 보니까 일단 캐나다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 기존 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유럽 연합에서도 유럽 중앙은행도 4.5%에서 4.25%로 2년 만에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 기조로 네. 바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신호가 너무 강했던 것 때문에 지금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맥락이고 하니 지난 5월 20일 경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물가가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좀 바짝 오른 거예요. 네. 그러고 났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물가는 올랐는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몇몇 후회된다는 그 내부 위원들의 네.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너무 앞서서 질러놨다. 그렇죠. 성급한 판단을 한 거라고. 네, 성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수 있을 것이냐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금리 폭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우리가 먼저 인하를 해서 금리 폭이 더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무조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섣불리 인하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네. 하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쵸?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워낙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 정부나 뭐 한국은행 측에서도 음.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네. 그러면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